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정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미국 건축 엔지니어 헬릭 씨가 서울 청계천에서 내뱉은 이 한마디. 도대체 그가 무엇을 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헬릭 윌슨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건축 설계 일을 40년 가까이 해온 엔지니어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한국 회사에 취직하면서 한번 와보라고 계속 권하더군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시간도 있고 해서 무작정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명동까지 가는 길에 이미 놀랐습니다. 도로며 건물이며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잘 사는 나라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명동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지도를 보면서도 헤매고 있는데 어떤 젊은 대학생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시더군요. 그런데 그 대학생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우연히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청계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심 한복판에 있는 작은 하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걸어보니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고 양쪽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쉬고 있더군요. 미국에서도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흔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서울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걸어가다가 안내판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복원 전후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원 전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천이 불과 20년 전만 해도 복개된 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였다고 하더군요. 차들이 빽빽하게 다니던 그 도로를 걷어내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도시 계획과 건축 설계 일을 해오면서 이런 발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로를 없애고 하천을 복원한다? 그것도 대도시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시민들 반대는 없었을까?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겪게 된 놀라운 7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어제 본 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호텔에서 받은 관광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청계천 복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970년대에 복개된 하천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다시 복원했다는 것입니다. 총 길이가 5.8km나 된다고 하더군요. 청계천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니 곳곳에 쉼터와 조형물들이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이 길을 이용해서 걸어가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들고 나와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근처 작은 공원에서 쉬고 있던 한 할아버지께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영어를 조금 하셔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그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평생 사셨다고 하더군요. 박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복개도로 시절 이 일대는 매연과 소음으로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었다고 합니다. 상점들도 손님이 뜸했고 주변 건물들도 낡아가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청계천이 복원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공기가 맑아졌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으며 주변 상권도 살아났다고 하더군요. 특히 여름에는 도심보다 2도 정도 시원해서 더위를 피하러 오는 시민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하거나 반쪽짜리 성공에 그쳤거든요. 특히 도심의 주요 교통로를 없앤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제 궁금증을 알아차리시고는 내일 다시 오라고 하시더군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청계천에 대해 더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볼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 할아버지께서 약속 장소인 작은 정자에서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손에는 두꺼운 앨범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앨범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청계천 복개 당시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께서 직접 촬영하신 사진들이라고 하시더군요. 복개 당시 사진을 보니 정말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하천 위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리고 그 위에 도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개발이었다고 박 할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사진들을 보니 복개도로 주변이 점점 낙후되어 가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건물들은 낡아가고 상가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으며 사람들도 이 일대를 기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1990년대 초 미국에서 담당했던 프로젝트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낡은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자는 계획이었는데 결국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거든요. 당시 반대 이유들이 한국 상황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교통 체증이 심해질 것이고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며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3년 넘게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낸 걸까요? 박 할아버지께 여쭤보니 처음에는 한국에서도 반대가 엄청났다고 하시더군요. 상인들은 생계를 걱정했고 시민들은 교통대란을 우려했으며 전문가들도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것도 불과 3년 만의 말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 실패했던 그 프로젝트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성공시킨 걸까요? 셋째 날 저는 박 할아버지의 소개로 청계천 근처에서 40년 넘게 상점을 운영하고 계신 김 사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청계천 복원의 산증인이셨습니다. 김 사장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복원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이 일대 상인들의 반발이 정말 심했다고 하시더군요. 수십 년간 터를 잡고 장사하던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특히 청계천 주변 상가들은 대부분 소규모 가게들이었습니다. 옷가게, 식당, 문구점, 수리점 등 서민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었죠. 이런 가게들에게는 단골 손님들의 접근성이 생명이었는데 공사 기간 동안 장사가 안 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시카고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가장 컸고 결국 그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 사장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본인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정말 꼼꼼하게 세웠다고 하시더군요. 임시 상가 제공, 이주 비용 지원, 공사 기간 중 손실 보상 등 상인들이 걱정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시민들 스스로가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개도로로 인한 환경 오염과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무엇이 달랐을까요?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본도 미국이 더 풍부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넷째 날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께서 청계천 복원 당시 서울시청에서 일하셨던 최 과장님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현재는 은퇴하셨지만 당시 복원 사업을 직접 담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최 과장님과의 만남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복원 과정에서 겪었던 온갖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집회, 언론의 비판, 전문가들의 회의론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분이 강조하신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설득했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도로 확장과 대중교통 개선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최 과장님이 보여주신 당시 설계 도면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도로를 걷어내고 하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의 교통 체계를 새로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지하보도, 연결 다리, 환승센터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그 도면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가도로만 철거하고 공원만 만들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도시 전체의 순환 구조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 참여 방식이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고 합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심지어 어떤 나무를 심을지까지 시민들과 함께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최 과장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청계천을 다시 걸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는 단순한 도시 재개발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청계천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대별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아침 7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청계천 길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복개도로 시절 매연 가득한 길을 걸었을 때와는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나온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청계천 옆 벤치에 앉아 식사를 하더군요. 어떤 이들은 신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그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관광객들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게 하는 모습을 보니 이곳이 얼마나 안전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지면서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물에 반사되는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고 연인들과 가족들이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청계천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생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도시들을 떠올려 보니 이런 공간이 정말 드물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센트럴 파크 같은 큰 공원은 있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모이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의 도시 계획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계천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여섯째 날 청계천을 걷다가 우연히 한 젊은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청계천을 스케치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계 미국인 건축가였습니다. 이름은 데이빗 김이라고 하더군요. 데이빗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건축을 공부하던 중 청계천 복원 사례를 접하고는 직접 보러 한국에 왔다가 아예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데이빗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도시 계획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고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어떻게 이 공간을 이용할지까지 세심하게 계획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로젝트 하나 승인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결정되면 정말 빨리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빗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또 다른 차이점도 얘기해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개인의 불편함보다 전체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도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빗과 함께 청계천을 걸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문화의 차이였던 것일까요? 한국이 이룬 이 놀라운 변화의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을 앞두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그냥 추억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청계천에서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이제는 깊은 감동과 존경심이 생겼거든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이룬 것은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와 실행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 김 사장님, 최 과장님 그리고 데이빗까지 이 모든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끈기와 지혜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40년 전 포기했던 그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예전 동료들과 만나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자료들을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변화시킨 것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그 정신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시카고 시청과 함께 새로운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청계천에서 만난 그 7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귀국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들려준 청계천 이야기가 시카고 건축학회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학회에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자료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카고뿐만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건축가들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찾아왔더군요. 모두들 한국의 청계천 복원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3년 만에 완성했는지, 시민들의 반대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예산 조달은 어떻게 했는지 등등 정말 많은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한국의 추진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십 년씩 끌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실행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분들이 해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감수하는 문화적 배경이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도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의 도시에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으니 자문을 해달라는 요청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연락은 시카고 시장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무산되었던 그 고가도로 철거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제 발표 영상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카고 시청 담당자들과 함께였습니다. 청계천 복원 과정을 직접 배우고 싶다는 시카고 시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와 최 과장님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카고 담당자들은 한국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 방식과 단계별 추진 계획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간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도시 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토대로 시카고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 방식, 단계적 추진 방법,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개발까지 모든 것을 한국 방식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승인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미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계천이 증명해 보인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와 계획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그때마다 한국에서 만난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그들이 이룬 놀라운 성취가 떠오릅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꿈과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예전 동료들과 만나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행담 정도로 들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은퇴한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행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후배가 한국 건설회사와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조언을 구하러 왔더군요. 저는 청계천에서 만난 분들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한국 방식의 장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즘 미국 건축계에서도 한국의 도시 개발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빠른 실행력과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시민 참여 방식까지 배울 점이 많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매년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청계천뿐만 아니라 한강공원, 서울숲 같은 다른 도시 개발 사례들도 더 공부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 할아버지와 최 과장님 같은 분들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아들도 제 변화를 신기해합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 별다른 계획이 없다며 심심해하던 제가 요즘에는 매일 뭔가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지역 도서관에서 도시 계획에 관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시청 자원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청계천으로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이제 저를 통해 미국으로 그리고 더 많은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에 전하는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청계천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언젠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